100세 시대는 옛날 사람입니다. 기승전 몸뚱이, 곧 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서 저는 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의 돈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또 적더라도 무조건 연금을 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중년의 멘토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한간에 듣기로 연금의 여왕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부터 어떤 식으로 연금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뭐 노하우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풀어주실 거죠? 그럴까요? 그 교수님 보면 대학 교수에서부터 한국 노인 상담 센터장 그리고 심리 상담 전문가 거기다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혹시 좀 보람찬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장 그래도 보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담이 제일 보람 있죠. 예,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 삶 속에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그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 같이 머물러주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구조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랬을 때 그 문을 다시 닫고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니까 그럴 때 정말 보람되죠. 그래도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면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신대요. 제가 에너지가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상담 받고 나시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되게 힘차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를 나눠줘도 이렇게 에너지가 샘솟는. 아마 연금에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호선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건강한 중년 생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발달 심리 쪽에서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 나왔던 미국의 기본 교재들 그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발달 단계에도 똑같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보통은 한 35세에서 60세 정도까지가 중년이다. 생각보다 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더 길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 40세에서 한 75세까지는 스스로도 중년이다 말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중년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중년의 개념은 뭐냐면 주관적 연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내가 스스로 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아니야 나는 젊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삶 자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그 연령대에 맞도록 거의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도 맺고 또 지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내 건강 관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중년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중년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중년의 기준은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변화 속에서 이전 청년기와는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몸, 또 다른 관계, 다른 여러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때 중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승전 몸뚱이죠. 사람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마음을 연구하고 또 심리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젊고 왕성하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나 대신 누가 아파주는 거 아니고요. 열이 나고 힘이 없고 뭐 중병에 걸리거나 하면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활동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중년이 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들은 완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남성들도 보통 이제 폐경 완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걸 영어로 우리가 메노포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메노포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정서적으로 내가 마음이 이상해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완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의 변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오는 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중년 되면서 머리도 숭숭 빠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주름 생기고 몸도 아무래도 좀 굽고요. 키도 좀 작아지고요. 거기다 걸음도 느려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중년이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번합니다. 아저씨니 할아버지니 그냥 할아버지예요. 또 아줌마니 언니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런 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 내가 중년에서 노년이 더 촉진,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급속 노화를 통해 가지고 중년의 나이를 살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기승전 몸뚱이, 곧 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에 지금처럼 우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는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드리는 청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해 그해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청려장을 드리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이 청려장을 받은 분이 2,658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려장 받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 인공관절도 바꾸고 신장 바꾸고 간폐 또 심장 뇌 취환하고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면서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트랜스휴먼 이거저거 바꿔가며 살아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트랜스휴먼 중에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글 아시죠? 네.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이 트랜스휴먼이다 막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람이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하루예요? 하루에. 그리고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지금 또 환율이 올라서 지금 한 14억이 넘고요. 그리고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MC님 놀라셨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거 약물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약물 중독일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방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믿지 않으니 이 커즈와일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체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64세 측정한 신체 나이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여러 언론들이 다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길래 신체 나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젊게 나옵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영양제를 100알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영양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가 100알 넘게 먹을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찝어주십시오. 그랬더니 4개의 영양소를 알려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내가 아무리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 기능 보조 식품이라 하더라도 의사 약사와 꼭 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 레이먼드 커즈웰이 얘기했던 이 4가지 영양소가 바로 뭐냐면 이건 영양 제품이 아니라 소니까요. 첫 번째가 오메가3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비싼 거 싼 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 D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타민 D 충족하고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골다공증하면 비타민 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비타민 D가 신진대사 전반 다 관할하고요. 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우울증과 같은 정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코큐텐입니다. 이 코큐텐이 혈행도 당연히 돕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그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산소 찌꺼기가 우리의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가 이제 포스파티딜세린인데 기억력을 좀 살짝 그래도 향상시켜주고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게 치매를 막아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산다. 그러니 몸뚱이 관리가 먼저다. 그래서 영양제도 필요하면 드시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그냥 하지 말고 처방받아서 좀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 잊지 말고 할 것. 중년이 되면 사실은 하지 말래도 해요. 저절로 약에 귀가 가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알고 보면 이제 이미 먹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홈트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중년이 되면 몸이 이래저래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처방해 주시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또다시 처방을 받으셔서 하면 좋고 건강검진은 당연히 빠짐없이 받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질환의 한 30%는 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 찾아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한다면 제일 먼저 몸에 대한 안정성이 이어지는 정서와 또 관계와 이런 돈 많은 나머지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혹시 또 같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투자해야죠. 투자요? 아, 그럼요. 인생은 돈입니다.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나요? 투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심적 투자도 투자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투자도 투자고요. 또 네. 몸에 대한 투자도 투자고 이런 네네. 모든 것들이 다 투자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런 모든 상황도 다 우리가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네. 어떤 것을 투여해 가지고 하나의 자산이 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투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전 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이 들잖아요. 다 돈이에요. 기승전 돈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든다고 공과금 줄어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나이 들면 애들 커가죠. 또 우리 아파지죠. 또 부모님은 오랫동안 또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지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 다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런 중년이 길어지고 과거에는 60만 돼도 환갑상 딱 받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를 합니까? 요새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막 이러신대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명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풍요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에,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만들지 않은 물건들을 기꺼이 사서 내가 만끽하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만물이 너무 좋아요. 이런 문명이 너무 좋고. 그런데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러면 길어진 사회 속에 또 길어진 이 수명을 생각해 볼 때 중년 이후의 돈은 청년기 때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중년 이후의 돈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를테면 옛날엔 무조건 적금이었어요. 저축하고 적금 드는 거. 이게 뭐 무조건 뭐 답이었었죠. 또 그땐 금리가 좋았잖아요. 아유,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대신 요새는 연금이 잘 돼 있잖아요. 연금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더 이율이 높은 조금 더 공격적인 것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안전자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아니 20년이 됐건 간에 아직 내가 그래도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수입이 있다면 늦더라도 좀 짧게라도 무조건 또 적더라도 무조건 연금을 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금이라는 게 연금 저축도 있고 연금 보험도 있고 또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비과세도도 이렇게 되니까요. 잊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소득이 딱 절벽이 되면서 실질적인 가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삶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50대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작게라도 연금을 들어서 내가 60 이후, 65세 이후 혹은 70세 이후에 연금을 작게라도 꾸준히 받는 것. 내가 한 달에 지금 3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년 넘어서 노년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은 정말 하늘의 금과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금인데 이런 자금을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전 이거를 투자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때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업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또 투기하고도 좀 다를 겁니다. 길어진 인생 속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만들어 놨던 것들을 나누어 써야 되는 이 길어진 삶 속에서는 지금의 인생에 해야 될 몇몇 가지 연금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2번, 3번 가까운 분들에게는 꼭 물어봅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젊었을 때, 그거 뭐, 우리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지, 강하게 투자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매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70세, 80세 이후부터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생각보다는 더 결단력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금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금을 진짜 일찍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때 저는 연금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율이 굉장히 좋았었겠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중노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연구를 했었으니까 20대부터 들었던 거거든요. 오, 20대 연금을 시작하셨으면 물론 지금 35이에요. 근데 이제 20대부터 제가 이제 연금을 들어서 지금까지 쭉 부어오고 이미 끝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는데 때로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에서 넣고 또 직장이 없을 때는 심지어 이제 뭐 과외 뭐 이런 것들만 해가면서 그 돈을 다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돈이 있었는가? 돈이 없었어요. 인생을 돌이켜 보면 돈 있는 시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통장에 월급이 묻는다, 스쳐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보니까 왜 연금 적금 비슷한 걸로 뭐가 나오냐면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는 거. 그 20대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독자가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전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 돈이 아유 어떻게 뭐 몇만 원을 넣냐. 몇만 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몇십만 원도 넣는 거예요. 이게 마치 효도할 때 자식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0,000원 드릴 수 있는 자식은 나중에 10만 원도 드리고 10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아 어떻게 10,000원을 드려? 이런 자식은 다음 생에도 용돈 안 주고 생활비 띄어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늙은 나를 부모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부모 부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또 하나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길어진 세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이 언제까지 능력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부양의 선순환이 끝났잖아요. 저희 같은 연령대가 이제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나를 부양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가 나를 부양해 주기에는 우리 아랫세대 인구가 너무 적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실제 아무리 누가 부양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3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초년 출세, 두 번째가 중년의 상처, 세 번째가 노년의 빈곤 이런 얘기하죠. 전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노년이 길어져서 이제 내 스스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이런 세상을 살 때 매일매일이 문명사회 속에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심리 연구하는 사람이 왜 돈 하냐 하겠지만 상담 영역 중에서도 지금은 돈에 관련된 상담, 그 돈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저런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건 돈이 많아도 생겨나고 적어도 생겨나는 일이지만 연금은 적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많이 든다면 더 좋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네. 우리 MC는 연금은 드셨어요? 네, 뭐 나름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아, 나름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컨설팅을 받으세요. 컨설팅. 우리 KB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그럼 KB 연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은행권에 가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요새는 또 이런 그 변액으로 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적은 돈을 시작해서 나중에 늘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또 가능하면 여러 개의 핵심적인 또 의미 있는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잘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든든해지고 또 삶에 대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나머지 일도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건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자본, 연금에 관련된 투자 이거 말고도 혹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공부해야죠. 공부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 투자이자 동시에 인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세기 인간이시죠? 그럴걸요? 네, 저도 20세기 인간이에요. 네네. 20세기 인간들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요새 뭐 딥시크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생성형 AI인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플플렉시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활자는 일일이 짚어서 마치 점자를 쳐다보 이렇게 살피듯이 그렇게 읽었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죠. 이건 단순히 영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상을 넘어서서 지금은 손 안에 있지만 이제 머리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게 뭐 1 더하기 1은 이 정도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총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식 세계를 개편해주는 새로운 세상에 도달했거든요. 그런 세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이 세상 속에 이름조차 생소한 또 다른 세상이 우리가 모르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 들었던 MZ의 삼요와 라떼의 삼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요새 MZ 세대가 가장 핫한 세대가 네. 삼요를 한다잖아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딱 네. 뭔가 느낌이 딱 이런 오는데요. 얘기를 하면 네. 라떼 세대, 그 네. 올드한 세대들이 삼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란 말이야, 당장하란 말이야, 야! 이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은 세대 간의 격차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나 다 세대 격차는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2010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출생자들이 알파 세대고 올해부터 베타 세대가 출생하는데 이 알파 세대 애들만 해도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뭐 하냐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보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이미 이런 노트북이나 충전기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연필을 쓰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연필에 대한 흔적이 여기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건 20세기의 흔적이에요. 어쩌면 20세기 인류에게만 볼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뼈 추려내고 나서 이 인류가 어땠냐 하면 우리는 요걸 통해 가지고 활자의 시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세기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엄지족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이 아이들이 흡습하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다릅니다. 다루는 매체 자체도 다르고 그 얘기는 다른 인류란 얘기예요. 이 인류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낯선 일이고 나중엔 소리밖엔 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꼰대 얘기 듣기 싫잖아요. 꼰대가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어른다운 꼰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도 실제 내 안쪽에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나머지 세대들을 관대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이 마음의 크기 이런 거를 우리가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부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책 많이 읽으시라고. 책을 읽어라. 그래서 네.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책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봐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 정해놓고 서점이나 도서관 가셔가지고요. 아무 책이나 고르셔야 돼요. 베스트셀러 아닌 거 뭐 상관없고 장르도 무관해요. 시, 소설, 수필, 뭐 정보책, 만화책 다 상관없고요. 아무 책이나 펼쳐서 10페이지는 읽으셔야 돼요. 10페이지 완독 못하더라도 10페이지 정도 다 읽고 그 다음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고 써가면서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서점에 가서 책 하나 꺼내서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거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하잖아요. 이게 이 안쪽에 평정심의 수준이 달라져요. 저랑 함께 이렇게 그 스터디 그룹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하고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이걸 같이 했었거든요. 한 3개월부터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만족도,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내 마음을 잡을 때에 단순히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내 안쪽에 나만의 메아리를 갖도록 하는 건강한 메아리를 갖도록 하는 방법은 책 읽고 그리고 20세기에 살아오면서 그 활자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이 되게 익숙해요. 이북 같은 것도 있는데 이북을 읽던 아니면 내가 서점이나 도서관 가든지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셔가지고 내 안쪽을 가득 채워야 마치 일렁이는 풍랑 속에서 나만의 하나의 무인도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행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소도 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후 준비 그 중에서도 이제 노년기에 해야 될 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건강한 노년기를 좀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맞습니까? 네. 네. 많은데 네.
사실 제일 먼저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나라는 사람이 1세기 이상을 살아요. 우리가 1세기가 100년 아니에요. 네. 옛날엔 100년 사는 거 어마어마한,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 특별한 사람에게나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 다 1세기 이상을 살아요. 정말 재수없으면 2세기 살아요. 네. 그러면 그 긴 노후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는 노동의 시간, 뭐 월급을 받건 아니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보통 한 뭐 아무리 빨라도 한 20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60대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우리가 벌어 놓은 걸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어진 노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두고 노후는 가능하면 뭐 풍요로움 좀 좋고요. 더 풍요로움 더 좋잖아요. 살 수 있으면 저는 아이들도 이런 금융상품 좀 들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전 저희 아이들 6살, 7살 때 다 들어놨거든요. 저희 애들은 55세, 60세, 그다음에 65세 하나씩 해서 총 3개 연금이 이미 다 완납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네.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그럼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합니다만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거기다 한국 경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향의 지점이 일본 경제를 좀 살펴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하필 또 꺾어지는 그 지점이라고 예측이 된 순간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취업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 연금에 빨대를 꽂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 할 수 있으면 좋다. 가능한 젊을 때 하면 좋다. 그리고 그때가 내가 지금 어리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그러면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내 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돈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마음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관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여가 시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많지만 이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내 마음에 쏙 들게 해내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그래도 안 해놓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또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낫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또 관계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계는 어떤 관계를 뜻하시는 건가요? 관계라는 게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손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이 바로 쇼펜하우어. 제가 쇼펜하우어 그분이 쓴 책은 다 읽었거든요. 저는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네 스스로 안에 침잠하고 안쪽에서 충분히 너를 만끽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분 생존에 계실 땐 환갑잔치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고사하고 지금 100수, 120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의 시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물론 정리해야 될 관계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악마도 있고 악당도 있으니까 이런 인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나에게 뭐 알게 모르게 뭐 상처를 좀 줬다 이런 사람 만날 필요 없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 가족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관계 결벽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내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고 나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지원이 돼서 심지어 강아지도 내 친구고 텔레비전도 내 친구고 뭐 이런 뭐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다 내 친구라서 괜찮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고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내가 위급할 때 나에게 와서 내 팔을 이끌고 병원에 가주진 않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정서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실질적인 관계에서 주는 행복감 그게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도 누군가 지어준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대화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메이크업 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아서 나로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혜택을 입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저에겐 보이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SNS에 있는 사람들도 저랑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았어도 저에게 안부를 묻는다. 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평생 살아가며 한 번도 안부를 물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항상 온도를 그리워하게끔 그렇게 출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특별히 노년이 된다면 저는 친구를 가능하면 아끼고 친구를 가능하면 잘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때로 서로 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친구가 그렇게 못마땅할 때에는 그 친구는 나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큰 착각에 빠져 계신데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친구들이 많을 땐 본인이 제일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건 별로 바뀌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많이 줄어든다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약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파진다는 얘기고요. 또 먼저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혹은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노년기에 친구가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친구는 나랑 또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윗사람도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아랫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도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이 사람은 수감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가 감옥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감옥일 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노년기가 됐을 때 사실 가장 사람의 수명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앉아서 누구도 없이 반찬을, 그 국이 끓는다 한들 그게 뜨겁게 느껴지겠는가. 그 반찬이 달다 한들 과연 그 반찬이 달게 느껴지겠는가. 그냥 서로 침튀겨 가면서 누군가 앉아서 내 앞에 같이 별말 없더라도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그 존재를 지켜주고 그렇게 다음번에 또 만날 기약을 한다면 그 반찬이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맛있고 그 국이 다음번에도 뜨겁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노년기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이에요. 노년기 고독은 중년이나 청년 혹은 아동기 때 느끼는 외로움하고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내게 다가오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존재하는 내 친구들이 나의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강원도에 어떤 분이 4시간을 걸어서 산 2개 넘어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아이고. 다른 친구 다 죽고 그 한 친구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럼 4시간씩 가셔가지고 친구분하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뭘 뭐해.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좋으시니까 그쵸. 4시간을 걸어 가신 거겠죠? 친구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나는 그냥 존재로서 충만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바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계속 혼자 살았던 분들은 제가 만나봤잖아요. 얼굴이 달라요.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도 달라요. 건강한 또래를 보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잊은 지가 오래고요. 누굴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상하게 세상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못마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지만 고독은 말입니다. 혐오를 불러요. 혼자 고립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세계하고 접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어렵고요. 자기 세계 속에서 마치 메아리를 계속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마치 세뇌를 당하는 것과 동일해서 다른 세계 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 것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배타성을 우리가 조금 심화됐을 때 이건 혐오라는 과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보면 큰 소리 내시고 또 그리고 틀리다 자꾸 말씀하시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오래 계셔서 그래요.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되셨고 친구를 만난 지 오래되셔서 그런 거라 어쩌면 그의 호통은 그의 고독과 동급이다.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호랑이 그 상담사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고양이에요. 고양이가요? 네. 고양이입니다. 야옹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유명한 뭐 이호선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또 상담이 좀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우리 채널에서 원하시는 이런 상담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산불 지킴이 알바를 하고 있는 68세 남자입니다. 은퇴 후 일상이 무료해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고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자체에서 산불 지킴이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고 다행히 선정되어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산불 지킴이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 걱정이 돼 입맛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자식이라고 있는 아들 둘은 장가도 안 가고 각자 살고 있는데 명절에 집에 와 누워있는 꼴을 보면 속이 갑갑합니다.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은 마련해 놓았는데 나이 들어 아프면 병원비로 쏟아붓게 될 것 같고 그럼 남은 돈으로 허덕이며 살게 될까 봐 또 걱정이고요. 저만 이렇게 불행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만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이 걱정거리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걱정거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쁜 지점을 좀 몇 개 찾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돈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산불 지킴이 저는 있다는 걸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어디서 들었건 어디서 뭐 정보를 얻었건 간에 내가 알고만 있고 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은 간분이에요. 삶의 적극성이 너무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았고 세 번째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장가를 안 갔다. 그런데 이제 각자 살고 있는데 명절이 오면 속 터진다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나가 사네요. 어쨌든 자기 뭐 먹고 살 거는 가지고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직업 없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명절에 또 얘네들이 오기도 해요. 안 오는 자식이 태반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오니까 또 땡큐.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나고 또 갈 거 아니에요. 부모만 건강한 게 아니라 자식들도 건강하구나. 이게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좋았던 지점은 뭐냐면 노후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지금 모색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에너지와 방향성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 걱정이 없으실 분 같아요.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그러나 같은데. 이분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네. 욕심. 그렇죠. 이런 네. 욕구나 욕망이 저는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고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그 네. 에너자이저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산불 지킴이를 하셨던 분이라면 관련된 또 다른 유사한 업종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궁해설사. 이거 네네네. 교육받고 네. 그렇게 궁해설 하시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파타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제주에 가잖아요. 네. 굴해설사도 있어요. 만장굴에 가시잖아요. 굴에 갔더니 마침 해설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따라 들어갔는데 저는 만장굴이 그렇게 엄청난 굴인지 몰랐어요. 물론 거기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렇게 긴 굴을 다 들어갔다 왔던 것처럼 그 역사와 그 세세한 그 돌이 가지는 특성과 이 제주 속에서 이 만장굴이 어떤 의미 이런 것들 막 들으니까 마치 별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별의 장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듯 굴 세계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완전히 무슨 은하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이게 돈의 문제인가? 또 한 가지 이런 어떤 활동의 문제인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68세 되셨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계신데 고희를 넘어가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건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꽤 괜찮은 수입을 가지고 내가 일로도 그렇지만 이 심리적 만족 또 활동성에 있어서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요거 괜찮은 직업이다, 양질의 직업이다 이야기할 텐데 이게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의 활동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집트 신화에 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신 앞에 서면 그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천당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다른 쪽을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산불 지킴이를 한다는 건 내 인생에서 내가 찾아가서 하는 나만의 활동에 있어서 또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족이 컸을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두 가지
이 기능을 다 만족시킨 일을 전 찾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더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다른 과거에 이력이 있으셨다면 요새는 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아니면은 요새 내일센터, 여성들 같은 경우 세일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제2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획, 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교육, 또 새로운 일자리, 뭐 취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내 건강을 또 잘 유지하신다면 병원비로 다 나갈 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 줄여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이런 건강보험과 관련된 혹은 뭐 실비보험과 관련된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이 사연, 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도 좀 긍정적인 좀 상황이다. 10개월 일을 구했는데 4개월이 됐으면 아직 절반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끊길 것에 되게 불안감을 좀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은 좀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사실 인생이 늘 불안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태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은 또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말을 참 좋아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뭐가 있냐면 수녀였던 마리아가 수도원에서 쫓겨납니다. 수녀원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그 수도원의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을 여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직 건강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6개월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일, 또 다른 교육을 좀 받아보시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신이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르신도 아마 교수님 말씀 듣고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60대 백수 부부입니다. 40년 가까이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틈틈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금도 열심히 모아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 부부의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 자식입니다. 올해로 37세가 됐는데 8년 전 취업 후 독립했다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3년 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재취업할 동안만 집에 들어와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 했는데 도무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여태까지 뒷바라지한 것도 모자라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다 뺏기게 생겼어요. 냉정하게 내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이럴 땐 어떤 말로 자식을 설득해야 현명한 부모가 될까요? 혼내도 좋으니 교수님 자식이라 생각하고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 자식이에요. 그 자식에게 네. 나가라. 저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부모가 하기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이런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뭐 조금 안 좋은 말로 빨대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부모 연금에 빨대 꽂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이 자녀는 일단 취직을 해본 적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희망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어쨌든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받질 말았어야 했어요. 아, 처음부터? 그러면 나간 자녀는 일단은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살림을 들고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갔으면 그 뒤로는 사실 발을 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주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37이면 곧 40이에요. 40인데 지금 결혼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결혼은 차치하고 먹고 살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식은 알고 있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첫째. 두 번째, 내 부모의 재산은 내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이 자녀에게는 전 좀 차갑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 어리고 성장할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을 모든 것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했죠. 학비도 많이 들어갔고 했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청춘을 갈아 넣어서 그 청춘의 즙으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젊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자식하고 등질 생각하시고요. 저 같으면 너 1년 안에 나가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어디에 취직하든지 간에 그건 네 몫이고 나가라. 네가 월급을 얼마를 받건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어디를 살든 네 몫이고 1년 안에 무조건 나갔으면 좋겠다. 날짜 받고요. 그다음에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아는 척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악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쁜 소굴에 들어간다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말리겠죠. 그렇죠. 나쁜 습관은 나쁜 소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러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3년째 백수라는 얘기는 앞으로 취업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본인이 빨래 안 하고 본인이 청소 안 하고 어쩌면 그 전에 벌었던 걸로 그냥 살면서 특별히 뭐 주거 비용 안 나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겠죠. 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그 돈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땐 부모는 폭삭 늙어 있고 동시에 본인도 늙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부모는 차갑게 사랑해야죠.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고 나가거든 만나지 마세요. 그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게 부모의 목적입니다. 나중에 부모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야 우리가 돌아갈 때 됐으니까 너 대산 주겠다. 안 불러도 와요. 안 불러도 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부모 교육 많이 하잖아요. 부모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는 건데 자식을 키울 때 목표는 전 세계가 딱 하나입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 키워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37이면 크다 못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아이, 아기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나가라고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몇 년, 며칠까지 나가라. 이거 네 집 아니다. 네가 뭘 해서 먹고 살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넌 취업을 했던 아이니까 두 번째 취업도 가능할 거다. 힘든 거 다 힘들다. 우린 네가 힘들다. 얘기하셔야 돼요. 널 사랑하지만 너가 이 집에 지내는 건 난 볼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정색으로 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 짜와라. 그리고 그 계획을 받을 때까지 정색하고 말씀도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만 회초리 됩니까? 커서는 회초리로 때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도 회초리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마음의 회초리를 사용하잖아요. 성장을 했을 때도 이 성장이 충분치 않다면 그때는 충분한 훈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자식들을 나 평생 끼고 살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지는 않을까요? 아니 평생 끼고 사시려면 그러시든가요. 아니 왜냐면 네네. 아니 내 부모가 네네. 나를 뭐 끌어안아 주겠다는데 싫다는 자식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식 없이 뭐 못 살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평생 책임지셔야죠. 무능한 아들을. 그리고 근데 이 아들이 같이 사는데 직장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직업도 없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무능한 자식으로 키워낸다면 그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프지만 그 자식이 독립개체로 뚜벅뚜벅 자기 인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재산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이 재산 가지고 살면 돼. 그렇게 사시는 것도 인생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우 그런 분 계시면 저를 좀 입양해 주세요. 아 결국은 이 사연의 핵심은 이제 이 자녀를 조금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유능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거군요. 어른으로 만들어야죠. 네. 네. 왜 그만뒀을까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도 좀 일을 못 구했으면. 저는 요새 젊은 층들이 진짜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네. 본인은 여기보다 더 나은 곳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번으로 점핑을 한다고 나갔는데 막상 다음번으로 점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 생애를 살면서 늘 부적절감을 갖는 거예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자 인생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만족스럽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관계를 제대로 하겠어요? 늘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건데 나그네는 늘 외롭고요. 머물 곳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평생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내가 누군지를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원래 좀 못마땅해요.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진 않다는 거죠. 준비가 완전히 됐다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어디 갈지를 찾지 말고 준비를 하고 대신에 내가 일을 하면서 준비하기는 어려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법고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또 요새는 뭐 옛날하고 다르게 뭐 9 to 5 하는 데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회복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백회복회가 뭐냐면 베이케이션, 방학 동안에 보케이션. 내가 그 전에 원했던 일을 한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던 휴가 동안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맛배기로 해보는 건데 그래서 그게 맞다 싶으면 나중에 이렇게 전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작정 내가 하는 일 다 팽개치고 완전히 처음부터 비긴 어게인 하겠다. 저는 지금 사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부적절함이라는 이런 심리 상황일 때 그러니까 내가 뭐 거기에 뭐 속해 있는다는 게 내가 정말 못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부적절감은 참 조직에도 마이너스고요. 개인의 삶에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사실은 적절감이에요. 근데 내가 부적절감이 자꾸 들어. 그러면 저는 좀 냉정한 편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니?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이 성장이고 이게 준비가 돼서 딱 점핑이 잘 됐어. 딱 그 도움닫기를 해서 딱 안착을 했어. 그래서 이걸 했는데 내가 또 다른 능력이 딱 보여서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되긴 되겠지만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이 되는지는 확인하고 다음번이 확정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옛날에도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보통이었고 와 압도적이야. 탁월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걸 이렇게 적절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좀 모질한다 싶지만 이곳에서 나 잘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장이 계속 못마땅하다. 그러면 이직을 한번 알아봐야죠. 대신에 이직을 할 때는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준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 일명 우리가 이거 스펙이라고 부르잖아요. 스펙이라고 하는 건 아무렇게나 이거 저거 다 갖다 쓸어 넣는 게 스펙이 아니라 내 이 목표에 충분히 준하는 조건들을 합쳐서 우리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스펙들이 잘 준비가 됐다면 그것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장소에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직장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직장에서 이전 직장에 전화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최소 2사람에 3사람에게 전화해요. 이거 뭐 헤드헌터들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건성건성이더라고요. 늘 뭐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문용어로 나가리예요. 끝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거칠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다른 준비를 하면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못하면서 다른 데 갈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적절감을 넘어서 부적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이 내가 볼 때 작은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이게 더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늘 인생이 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의 충성은 가져가자. 그게 나의 진짜 스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교수님, 그 자녀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보면 좀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혹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노년기에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지역이나 이런 어떤 이사 관련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애들이 좀 출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출가가 필수적인 네네.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애들이 출가를 하건 안 하건 요새는 뭐 애들이 다들 따로따로 나가서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노년에 그래서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년 넘어서 노년으로 이렇게 갈 동안에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원 꿈꾸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을 잘 추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뭔 그 소리 하냐? 살아봤죠.
저는 전원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이긴 한데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고 아주 어렸을 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주로 전 도시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을 하는데 도시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전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요. 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푸른 초원도 없지만 그림 같은 집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인처럼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연인처럼 살러 갔다가 원시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원위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일단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급할 때 이제 이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원 이 풀밭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거 가꾸지 않으면 완전히 호랑이 나와요. 풀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그 풀 가꾸기 시작하잖아요. 전원에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시커먼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절 다 아프고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원의 삶이 만만치 않다. 대신에 우리가 귀촌, 귀농 같은 거 할 때 귀촌은 살러 가는 거고 귀농은 농사 지러 가는 거잖아요. 귀농 같은 경우도 요새는 귀촌 교육도 하고 귀농 교육도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적어도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 거, 또 교육 받고 가셔야 되는 거 꼭 말씀드리고 할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집 짓고 이사 가고 땅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 내가 봤던 그 지역에 가셔서 요새는 빈집도 많고요. 또 월세, 달세, 년세 이렇게 해서 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저는 월세처럼 해서 1년 정도 계약이 보통 되잖아요. 짬짬이 자주 가가지고 2년 곧 계절 2번씩은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막상 꽤 살아보면 아 내가 알고 보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야. 혼자 살 수 없어. 알고 보니까 난 벌레가 무서워. 알고 보니까 난 농사에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야. 오히려 주변에 갔더니 그 지역이 너무 배타적이야.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일종의 진공 상태처럼 그 기간을 갖고 일종의 수습 기간처럼 그때를 갖고 맞으면 그때 가는 걸로 이렇게 전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또 이사를 굳이 가야 된다. 네. 도심에서 좀 가야 된다. 그러면 전 이런 말씀 드려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이 있는 분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사세요. 아무데나. 왜냐하면 돈이 있는 분은 주변에 사람이 끌어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오는 자식들도 빠짐없이 발걸음을 재촉할 거고요. 또 주변에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여러 친구들도 이렇게 뭐 자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분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서민들 아니면 정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좋은 장소가 어디냐 좀 물어본다면 저는 살던 집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래서 내 집에서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웃도 있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된다면 저는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돈이 그냥 평범하다.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저는 복지관 근처 가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백화점 근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백화점은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수영장이 있는 데도 있고 뭐 먹을 데 있죠. 옷 살 데 있죠. 문화센터 있죠. 그리고 이제 가면 또 고객센터에서 일일이 또 챙겨줘. 그래서 이런 백화점 근처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백화점 근처는 특별히 교통이 또 잘 발달돼 있어요.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버스가 반드시 그 앞에 서거나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또 괜찮아요. 그리고 근처로 해서 여러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가실 수 있는 게 그 백화점 근처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비싸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평범하다. 전 복지관 진짜 권해드려요. 돈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복지관에는 기본적으로 교육도 있죠. 거기 운동도 있죠. 취미도 있죠. 거기다 돌봄도 있죠. 자원봉사 있죠. 셔틀도 다녀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일단 복지관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최소 뭐 50개에서 많으면 150개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프로그램들 중에는 뭐 AI 새롭게 다루는 방법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 뭐 심지어는 뭐 CAD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편집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으로 하는 거, 뭐 스포츠 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특별히 노인복지관에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일명 노인유치원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가서 여러 돌봄을 또 복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교육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교육은 건강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지만 나와 수요가 비슷한 분들이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랑 말도 잘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딱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늘 매주 나가잖아요. 나가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뿐더러 매일 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안 오면 이제 나와 친구가 된 사람들이 왜 내가 안 오는지를 또 물어봐주고 복지사가 나한테 왜 안 오는지 물어봐주고 하면서 나의 안위를 살펴줘요. 이런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원하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 교육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또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김치 지원이나 쌀 지원이나 상담 이런 엄청난 복지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흔하다고 생각하시죠? 선진국이면 많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데 없어요.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복지관 근처에 오면 좋은데 복지관 근처는 또 비싸. 근데 백화점처럼 비싸진 않지만 복지관이 있는 곳 근처에는 여러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나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 말씀드려요. 복지관 인근 1km 이내면 괜찮다. 1km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 또 뭐 보행보조기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이용하셔라. 그게 오며 가며 건강도 유지가 되고 배우면서 머리도 트이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소속감도 갖게 되고 그 복지사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는데 나의 여러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일상을 복지관에서 만들어가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또 다른 세계를 창출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어우, 그럼요. 근데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남성분들이 복지관에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거기 여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남탕인가요? 요새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노인복지관은 보통 65세 이상 오셔야 되는데 나 예비 노인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셔서 거기서 또 리더 역할을 하고 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다른 데 또 여러 이렇게 장들과 만나면서 또 다른 취업의 기회를 얻은 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돌봄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저는 종합 예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그 노후에 이제 살기 좋은 집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집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택연금을 좀 같이 드는 건 좀 어때요? 좀 필요하시면 전 들어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거든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대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집에 살면서 나라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돈을 매달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또 나이 들었을 때 자식이 나를 부양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칙연금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들어가고 퇴직연금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주택연금 얘기를 하는데 주택연금은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다 드셨어요. 제가 다 강추해가지고 제 주변에 연세 조금 있으시면서 집이 한 뭐 10억 미만으로 있는 분들 대부분 다 10억이 안 되잖아요, 돈이.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드셨는데 많이 받는 분들은 몇백만 원 받으시고 저희 시어머니 집가 진짜 높을 때 그리고 초반에 받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내 자식들 어떻게 뭘 남겨줄까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내가 이제 가면 좀 빨리 갔다 싶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자녀들에게 또 상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0살이면 갈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나를 부양할 수 있느냐? 내 자식이 나보다 부유하다는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장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라는 보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부양도 셀프잖아요. 정수기 나온 이래 우리는 다 셀프로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양이라고 하는 걸 셀프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데 참여한다. 그거 불과해야 3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물가 상승률 비교해 봤을 때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걸 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또 이를테면 뭐 차상위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뭐 뭔가를 한다 그래도 그 일을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연금 아니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 쓰는 건데 연금도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택연금을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래 살아야 돼.
저는 연금의 여왕이잖아요. 네. 저는 연금 진짜 20대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미 끝난 연금도 많고요. 정말 내 가족은 좋겠다 이럴 정도로 혹시 내 가족이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연금을 들면서 제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래 살자.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저축했으니까 그거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연금을 열심히 부지런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쓸지가 중요한데 주택연금도 그러하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고령이면 고령일수록 사실 많이 받거든요. 집값 대비 많이 받는데 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쫙 들었어. 그러면 들은 다음부터 이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에서 그럼 천년만년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내가 아파. 그럼 이 집에 살 수 없잖아요. 이 집에 살 수 없어 다른 데 살아. 그래도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주던 고 이제 비율에 비해서 이게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많이 줄진 않았는데 네. 이거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아우 집값이 오르면 아까운 거 아니냐? 그거 다 정산합니다.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한 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남에게 얘기 듣는 건 카더라예요. 무조건 직접 알아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전화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대표번호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혹시 요즘 실버타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노후에 이제 노인 전용 이제 주거 시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거죠. 실버타운이 외곽에 있는 것도 있고요. 도심에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명 실버타운하고 노인주택을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버타운은 정말 유료로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뭐 물리치료까지 다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죠. 병원에 이송까지 다 도와주고 이런 일종의 노인의 건강과 노후를 위한 일련의 마을이 형성된 거라서 이건 유료 마을이에요. 대신에 이 유료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만족도 높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옛날 한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들어가면 너무 노인들만 보니까 아우 나는 젊게 살고 싶은데 노인들만 보니까 내가 더 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난 거기 들어가니까 마음 편하고 또 부부가 같이 들어간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거기는 뭐 우리가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 차로 아니면 뭐 이동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외부 활동 또 자녀들 만나는 거 무리가 없으니까 또 이런 안전이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자식들에게 또 연락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노인주택 같은 경우는 노년기의 삶을 살기 위해 최적화된 주택이에요. 이건 그냥 아파트 같은 거예요. 다만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안전바 같은 것도 잘 설치를 해놓고 또 이런 앰뷸런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또 잘 될 수 있도록 산책 코스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또 병원도 가까이 이런 몇몇 가지 이 복지적인 또 노년의 삶을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도록 만들어낸 주택 형태를 노인주택이라고 하는 거라 두 개는 조금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노년기에는 오히려 역 이민을 오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들이 좀 있나요? 우리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참 미국 사회에 발붙이고 사는 게 참 그 당시 어려웠겠구나. 또 지금은 그럼 쉽냐?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로 화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음식이 달랐고 성장 배경이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롭게 나이 들어서 들어간 이민은 정말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내가 거기 친척이 있어. 내가 거기 애들이 있어. 아우 그럼 따봉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데 그곳에 이제 머물렀던 분들도 요새는 역이민을 많이 오시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고향 산천이 그립더라. 그래서 내 고향 냄새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나와 알던 사람들, 나랑 같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그 옛날 얘기 해가면서 동떨어진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가 이제 보통 이런 실버타운과 같은 이 커뮤니티 전체가 이 노인을 위한 그 그룹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외국 노인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고
이제 내가 그렇다고 고립돼서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배우자랑 살기에도 이제 마트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 가끔씩 나와 봤더니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고 또 이제 노인들을 위한 사회로 한국이 많이 또 달라져 있고 복지 체계 되게 좋고 그리고 보니까 외국보다 물가도 아직은 또 싸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내가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삶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살만하다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해외를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근데 그분들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여전히 미제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산천에 대한 왜 여우도 마지막 순간에는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움이 나이 들어가면서는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또 대신에 이런 그리움만으로는 살 수 없는데 한국이란 사회가 국제적인 입지도 높아지고 동시에 안전하고 편의를 갖추고 있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위한 여러 그 대책들이나 이런 기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제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민 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역 이민하신다라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뭐를 조금 준비하시거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백해복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한국이야 나 한국 알아 나 옛날에 살았어 하고 오시잖아요. 이제 한국은 다른 한국이 되어 있어요. 정서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 내가 떠났던 한국은 아파트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활약하던 시대에 갔던 거예요. 지금 돌아왔을 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건물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활약하던 그 시대의 내가 아니고 이미 나도 나이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통해 가지고 한국 다 알죠. 그러나 내가 한국을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내가 거기에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뉴욕을 우리가 타임스퀘어 다 뭐 보곤 하지만 막상 가가지고 잠깐 보는 거랑 거기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예요. 한국 사람으로 살았었지만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오시는 거잖아요. 웰컴이긴 하지만 적응 과정이 또 필요하다.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적응하느라 걸린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짬짬이 한국에 오셔야 돼요. 비행기 값 들더라도 짬짬이 가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2주 한 달 이렇게 좀 살아보셔야 돼요. 호텔을 잡던 아니면 뭐 친구네 집에 좀 살던 아니면 월세를 내고 이렇게 또 일부 이게 단기 스테이를 하든지 간에 단기 체류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동네 쭉 살펴보고 내가 살았던 동네도 좋지만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와서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마치 지금의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살러 갈 때 그때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1년에 백해복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휴가 시간 동안에 고 와서 이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적응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약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능을 더 많이 하면 이 약은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여기 삶이 더 괜찮은 것 같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절을 바꿔서 와서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와서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만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 과거가 또 그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역이민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국에 살더라도 또 내가 살았던 지역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은 정해진 땅은 없다. 다만 내가 이곳에 오래 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금 내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노년기에 이제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해안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을 모시고 중년 이후 살기 좋은 집 추천부터 노후 준비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